평생 모이어 딸의 행복을 위해 마련한 신혼집. 그런데 6개월 후 그 집이 딸을 가두는 감옥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부모는 눌러앉았고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고 제 딸은 쉬는 날에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쉴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딸에게서 온 문자 한 통. 엄마, 나 태수한테 맞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준 건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아니, 제 딸 예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저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이 손 좀 보세요. 거칠죠? 주름도 많고 굳은 살도 박혀 있어요. 이게 다 일하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고 밤 10시가 되어야 가게 문을 닫았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비가 오면 일을 못했고 일을 못하면 돈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순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걱정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예진이 대학 보내야죠. 예진이, 제 딸, 그 이름만 생각하면 저는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가 힘들게 사는 걸 아는지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예진이는 사촌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으며 활짝 웃었죠. 엄마, 나 이거 진짜 예쁘다. 고마워. 그럴 때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예진아,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런 딸이 저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진이가 25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살아요? 예진이는 아직 어린데.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대부분 나갔고 빚까지 조금 남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딸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졸업하면 얼른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우리 예진이가 효녀지. 딸의 웃음소리 하나면 그 어떤 고단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30이 되던 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름은 김태수.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예진이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태수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너무 없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혼집 마련하기에는 저축한 돈이 부족해서요. 태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세로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하면 되죠.
예진이가 밝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8천만 원, 평생 모은 적금이 1억 2천만 원, 합치면 2억.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진이를 불러 말했어요. 예진아, 엄마가 신혼집 마련해 줄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을 어떻게 써? 괜찮아. 엄마는 이 집에서 혼자 살면 충분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예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할 거 없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일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죠. 그렇게 해서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양이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꿈꾼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딸이 웃으며 안식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였습니다. 결혼식은 초촐하게 치러졌어요. 저는 딸의 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죠?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결혼 초기 예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태수 오빠가 오늘 저녁 만들어줬어. 진짜 맛있었어. 그래? 사위가 요리도 잘하네. 응, 그리고 주말에 같이 영화도 보러 가기로 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웃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평생 일한 보람이 있구나. 딸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예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부모님이 잠깐 우리 집에 계실 것 같아. 응? 갑자기? 응. 시골에 계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서울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 한대.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우리 집에 잠깐 계신데. 저는 순간 불안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계실 건데? 한 달 정도 검사하고 치료받으시면 다시 내려가신대. 그래, 알겠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응.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가슴은 불안했어요.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시집살이를 해봤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잠깐이라고 했으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첫 한 달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진이에게 전화하면 별일 없다고 했거든요. 엄마, 괜찮아? 시어머님이 요리도 해주시고.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진아, 혹시 힘든 일 있니?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참지 못하고 반찬을 싸들고 예진이 집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딸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예진이 어머니인데요. 아,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있다. 자리를 고쳐 앉았고 표정은 놀랐다가 이내 언짢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혼의 따뜻한 공기 대신 어느새 시댁 어른들의 옷가지와 살림살이로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분명 둘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젠 그 온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 딸은 제가 온지도 모르고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쉬는 날인데 말이에요.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진아. 엄마, 언제 왔어? 예진이는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기가 없었어요. 예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 시댁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예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예진이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예진이가 워낙 성실해서 집안일도 잘하고 저희한테도 잘해줘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예진이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예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사돈 어른.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딸의 행복을 위해 지어준 그 집이 딸을 올가매는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집을 마련해주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가 집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눌러앉은 거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딸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예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예진아,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더는 못 살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진아, 무슨 일 있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매일 출근하는 게 오히려 쉬는 것 같아. 집에 오는 게 무서워. 예진아,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일 안 한다고 핀잔 주시고, 시아버지는 맨날 심부름 시키고, 태수는 자기 부모 편만 들어. 예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났지만 남들도 다 힘들게 산다고 시부모님이 가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예진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봤던 시부모의 태도를 봐선 쉽게 고향으로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시댁 어른들한테 얘기해볼까? 아니야, 엄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아. 저희 모녀는 한참을 전화통화하며 서름을 달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시댁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사위한테 말해야 하나?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예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한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예진아, 엄마는 내가 힘든 게 너무 안쓰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장 우려하던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 나 태수한테 맞았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엄청 맞았어. 엄마, 나 무서워.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진아,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엄마 집으로 와. 근데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맞네, 네 집이지. 나가야 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지.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진아, 지금 당장 증거를 남겨. 사진 찍고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 그리고 엄마가 변호사 알아볼게. 변호사? 응, 더 이상은 안 돼. 제대로 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집부터 해준 것도, 또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잠시 참으라고 했던 것 다 후회가 되었고, 학창시절부터 워낙 똑부러졌던 예진이, 그 아이가 남자를 잘못 고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그리고 사돈 어른을 만났을 때 순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예진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괜히 내가 나서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시댁 어른이 병원을 핑계로 자기네 집도 아닌데 슬그머니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우리 딸을 종 부리듯 대하는 걸 보니까 그때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후에도 딸이 지쳐가는데도 제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사위놈이 손찌검한 거 보니까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진, 진단서,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 파일도 있으면 좋고요. 집은 제가 딸 명의로 마련해 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결혼 전에 증여받은 거면 딸의 단독 재산입니다. 남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최소한 집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예진이를 만났어요. 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진아,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 집안을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지.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아. 엄마는 하느라고 했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예진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 나 이혼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남자가 여자를 패는 게 말이 되냐. 애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야 해. 딸의 편이 되어줘야 해. 하지만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진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댁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저도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진이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증거는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았을 때 사진 찍었고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예진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의 뺨에 불개멍이 들어 있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진명이는요? 제 단독명이에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통장 내역과 매매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승산 있습니다. 집은 확실히 딸분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정말요? 네. 싸움은 길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예진이에게 사위 쪽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진아,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장 취하해.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였어요. 아버님,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 네가 우리 아들한테 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진단서도 있어요. 진단서가 뭐가 중요해? 부부 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진이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진이가 이혼 소송을 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그게 무슨 폭력이에요? 그냥 좀 화가 나서 그런 건데. 그게 폭력입니다. 그리고 예진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 우리가 그동안 예진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하시죠.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에도 남 이야기에 관심 많은 아는 아주마를 만났어요. 어머, 저기 정순이 씨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얘기 들었어요. 딸분이 남편한테 잘못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소리세요? 들었어요. 딸분이 남편을 구박해서 쫓아냈다면서요? 그리고 집도 빼앗으려 한다던데. 그게 아니에요. 제 딸이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서.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시부모 봉양도 안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진아, 혹시 시어머니가 밖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도 들었어? 나도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 시어머니가 회사로 전화해서 내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대.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전화 오게 하냐며 업무에 차질 있게 하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예진이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예진아, 괜찮아? 제가 물으면 예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예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아니야,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용기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예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예진이가 제 집에 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예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사실이 아닌 소문만 믿고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 다 때려치고 싶다, 진짜. 우리 예진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 근데 왜 다들 나를 그렇게 봐? 나는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예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네 편이고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일단 진정하고 조금만 참아보자. 그리고 얼마 후 사위가 예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예진이는 거절했지만 사위는 계속 연락했어요. 결국 예진이는 저를 데리고 사위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위는 초췌해 보였지만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정말 반성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예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더 이상 못 믿어. 예진아, 제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강서방, 둘이 살라고 집 사주었더니 시집살이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감히 내 딸을 때려? 다른 건 몰라도 손찌검 한 거는 용서가 안 되네. 어머님, 저 정말 잠깐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잠깐 실수? 폭력이 잠깐 실수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자네 부모님은 왜 밖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기는 하나?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말리겠습니다. 말린다고? 진작에 했어야지. 예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 가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예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진이는 뿌리쳤어요. 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며칠 후 합의하기를 바라며 사위 측 변호사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인데 무슨 공동재산입니까?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고 피고 측 부모님도 생활비를 지출했습니다. 생활비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위 측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희 변호사는 예진이의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마트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시부모 병원비까지 모두 예진이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생활비는 예진 씨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남편 측이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위 측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예진이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어요. 집 매매 계약서, 제 통장 내역, 증여 서류, 병원 진단서, 사진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예진아, 이것들 다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엄마, 근데 나 너무 불안해. 맞아. 당연히 불안하겠지. 재판에서 지면 어떡해. 집도 잃고
아무것도 못 찾으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예진아, 우리는 이길 거야. 증거도 다 있고. 우리가 옳잖아. 근데 엄마, 하도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 줄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법은 증거로 판단해.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저는 예진이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예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예진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래 엄마, 잘해볼게, 힘내볼게. 법정 안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위와 시댁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엔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진이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원고는 결혼할 때 친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흔적들이었거든요. 첫째, 해당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원고의 친모 정순희 씨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전액 구매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둘째, 증여 관련 서류입니다. 정순희 씨가 딸인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사진들이 제출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또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의 뺨에 붉게 멍든 사진. 사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실수! 사람을 때리는 게 실수라고? 그리고 예진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 직접 진술해 보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예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할 때 저는 사랑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들어오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진이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던 일,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하던 일, 시댁분들의 핀잔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폭력.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예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이 집은 제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네. 재판장님, 증인과 원고의 관계는 저는 원고의 친모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집이 제 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와 시댁분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제 딸을 가정부처럼 부렸어요. 그리고 제 딸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을 때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 딸의 행복을 위해 마련한 곳이에요.
제 딸이 폭력에 시달리며 살라고 마련한 게 아닙니다. 저는 판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발, 제 딸이 그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 달 후,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와 예진이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저는 예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진아, 괜찮을 거야.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됐다. 둘째,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친모가 결혼 전에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단독 재산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집도 지켰다. 셋째, 피고의 가정폭력에 대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넷째, 피고 및 피고의 가족은 즉시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저는 예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예진아, 우리 이겼어. 이겼어. 엄마, 예진이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할 말이 남았나? 장모님, 이제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예진이 너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제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말자. 예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예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재판이 끝나고 2주 후 시댁 가족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예진이와 함께 그 집에 갔어요. 예진이가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 집이 됐구나.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댁 분들이 쓰던 짐들이 모두 치워진 그렇게 조용한 공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드디어 집을 되찾았네. 그날 저희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시댁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어요. 엄마 이 외투 이거 놓고 갔나 보네. 싹 다 버려버려. 저희는 웃으며 청소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 집이 이렇게 밝았구나. 다음 몇 달은 예진이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예진이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진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응, 다음 달부터 과장이래. 전화 너머로 예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이 회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재 우리 딸은 회사 다니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또 가끔은 남자친구도 소개받고 데이트도 즐기는 여느 또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자 제 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